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문학의 확장으로서의 영화의 확장으로서의 문학, 이렇게 이제 주 제목만 보면은 문학과 영화의 어떤 비교 혹은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부제목을 보면 테오도르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 이 작품을 영화화한 게 파스빈트 감독의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 영화화되었을 때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피브리스트의 이제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 모르시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소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실제 영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시간 20분 1974년 영화인데 2시간 20분짜리 상당한 장편 영화입니다. 물론 작품도 장편 소설이지만,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시간만 뭐 충분하다면 다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일부라도 보면서 문학 작품과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감독이 문학 작품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감성을 영화적 감성으로는 또 어떻게 느끼게 재창작했는가, 어떤 관점에서 영화를 찍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편 영화를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영화 스토리 전개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이 파스빈드 감독이 이 영화를 관객들이 영화에만 너무 주인공이나 어떤 등장인물에 몰입되어서 원래 이 작품에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비판적 입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의도를, 마치 연극으로 치면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은 연극에 완전히 관객이 몰입해서 연극 속의 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해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비극 작품이면 주인공처럼 자기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것처럼 너무나 슬퍼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인데,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이제 연극의 일대 혁신 전환이라고도 불리지만, 연극에 이제 관객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이제 연극을 공연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객이 좀 거리를 두고 연극을 보면서 내가 연극을 보러 왔다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그 연극이 의도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관련된 비판적 내용, 이런 거를 좀 알고 연극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 서사극 이론의 의도입니다. 그것처럼 이 영화에 파스빈드 감독이 그런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이 길면 또 실제로 보는 것보다 못한데, 잠깐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독일 영화죠. 물론 이 작품 자체가 독일 작품입니다. 에피브리스 테오도르 폰타네의 작품인데, 소개가 나오죠. 카메라 누구, 뭐 카메라 아시스턴트, 영어로 치면 어시스턴트죠. 보조, 그다음에 조명, 리cht 해가지고 나옵니다. Effi, eigentlich hättest du doch wohl Kunstreiterin werden müssen. Immer am Trapez, immer Tochter der Luft. Ich glaube beinahe, dass du sowas möchtest. Vielleicht Mama. 이런 지금 장면도 보면은 원래 처음에 영화를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조명을 이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주택이 나오면은 하늘에서 뭐 드론에서 찍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게 많이 헐리우드 방식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저택도 크고 넓지만은 옛날 저택이죠. 이렇게 협소하게 지금 카메라 워킹을 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에피브리스트라는 이 문학 작품이 나중에 우리가 그 내세우는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뭔가 갇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부장적이나 또 남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틀에 매여 있는, 답답하고 갇혀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거를 이 파스빈드 감독이 의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Aber wenn es so wäre, wer wäre denn schuld? Von wem habe ich es denn? Doch nur von dir. Oder meinst du vielleicht vom Papa? Da musst du nun selber lachen. Und dann, warum machst du denn keine Dame aus mir? Möchtest du das? Nein. Nein. Nicht so wild, Effi. Nicht so leidenschaftlich. Ich beunruhige mich immer, wenn ich dich so sehe.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설처럼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이런 것도 브레이트의 서사적인 기법과 비슷합니다. 그죠? 영화 관객이든 연극 관객이든 이런 제목을 통해서 미리 전개될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Also Baron Innstetten. Als er noch keine 20 war, stand er drüben bei den Rathenauern und verkehrte viel auf den Gütern hier herum. Und am liebsten war er bei Großvater Belling auf Schwantikow. Natürlich war es nicht des Großvaters wegen, dass er so oft drüben war. Und wenn Mama davon erzählt, so kann jeder leicht wissen, um wen es eigentlich war. Und ich glaube, es war auch gegenseitig. Und was war nachher? Nachher kam alles, wie es kommen musste. Und auch immer kommt. Er war ja noch so jung. Und als Papa sich einfand, der schon Ritterschaftsrat war und hohen Cremmen hatte, da gab es kein langes Besinnen mehr. Sie nahm ihn und wurde Frau von Briest. Was tat Innstetten? Was wurde aus ihm? Das Leben hat er sich nicht genommen, sonst könntest du ihn jetzt nicht erwarten. Er nahm Abschied und fing an, Juristerei zu studieren.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나오는 통혼을 하는 인슈텐트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인슈텐이 이런 어머니와 결혼, 이 에피브리스의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죠. 아버지와 비슷한 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신분 상승을 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략 결혼 비슷한 이런 의도로 결혼한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장면도 보면 지금 그네 타는 아까 그 장면처럼 내가 그네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작품 배경이, 그죠? 그 당시에 7일 대상 비스마르크 시대 때인데 이 여성들이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틀에 매여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또 이제 그 교육을 제대로 남자들보다 많이 받지 못한다든지 뭔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Frau von Briest aber, die unter Umständen auch unkonventionell sein konnte, hielt plötzlich die schon forteilende Effi zurück, warf einen Blick auf das jugendlich reizende Geschöpf, das, noch erhitzt von der Aufregung des Spiels, wie ein Bild frischesten Lebens vor ihr stand und sagte beinahe vertraulich: Es ist am Ende das Beste, du bleibst, wie du bist. Ja, bleibe so. Du siehst gerade sehr gut aus. Und wenn es auch nicht wäre, so siehst du unvorbereitet so, gar nicht zurechtgemacht aus, und darauf kommt es in diesem Augenblick an. 이런 것도 보십시오. 지금 해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헐리우드 영화 방식이면 대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데, 그죠? 이런 게 지금 좀 헐리우드 영화 진행 방식과 지금 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처럼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런 해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인공에 몰입되기보다는 이 영화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영화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h muss dir nämlich sagen, meine süße Effi, und sie nahm ihres Kindes beide Hände, ich muss dir nämlich sagen, aber Mama, was hast du nur? Mir wird ja ganz Angst und Bange. Ich muss dir nämlich sagen, Effi, dass Baron Innstetten eben um deine Hand angehalten hat. Um meine Hand angehalten? Im Ernst? Es ist keine Sache, um einen Scherz daraus zu machen. Du hast ihn vorgestern gesehen und ich glaube, er hat dir auch gut gefallen. Er ist freilich älter als du, was alles in allem ein Glück ist. Dazu ein Mann von Charakter, von Stellung und guten Sitten.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장면이 정지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딱 멈춰 있어요. 의도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우리가 테크닉으로 멈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연기를 안 하고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Und wenn du nicht Nein sagst, was ich von meiner klugen Effi kaum denken kann, so stehst du mit 20 Jahren da, wo andere mit 40 stehen. Du wirst deine Mama weit überholen. Effi, komm! 뭔지 서늘하고 냉정한 느낌이 들어요. An dem Besitz mehr oder weniger alltäglicher Dinge lag Effi nicht viel. Aber wenn sie mit der Mama die Linden hinauf und hinunter ging und nach Musterung der schönsten Schaufenster in den Demutschen Laden eintrat, um für die gleich nach der Hochzeit geplante italienische Reise allerlei Einkäufe zu machen, so zeigte sich ihr wahrer Charakter. Nur das Eleganteste gefiel ihr, und wenn sie das Beste nicht haben konnte, so verzichtete sie auf das Zweitbeste, weil ihr dies Zweite nun nichts mehr bedeutete. Ja, sie konnte verzichten, darin hatte die Mama recht. Und in diesem Verzichten können lag etwas von Anspruchslosigkeit. Wenn es aber ausnahmsweise mal wirklich etwas zu besitzen galt, so musste dies immer was ganz Apartes sein. Und darin war sie anspruchsvoll. Sag mir, Schatz, was du noch weiter auf dem Herzen hast. Nichts, Mama. Wirklich nichts? Wirklich nichts, ganz im Ernst. Wenn es aber doch am Ende was sein sollte. Nun? So müsste es ein japanischer Bettschirm sein, schwarz, mit goldenen Vögeln und ein jeder hat einen langen Kranichschnabel. Und dann vielleicht auch noch eine Ampel für unser Schlafzimmer, mit rotem Schein. Siehst du, Mama, jetzt schweigst du und siehst mich so an, als ob ich etwas besonders Unpassendes gesagt hätte. Nein, Effi, nichts Unpassendes. Und vor deiner Mutter nun schon gewiss nicht. Denn ich kenne dich ja. Du bist eine fantastische kleine Person. Malst dir mit Vorliebe Zukunftsbilder aus. Und je farbenreicher sie sind, desto schöner und begehrlicher erscheinen sie dir. Ich sah das so recht, als wir die Reisesachen kauften. Und nun denkst du es dir ganz wundervoll, einen Bettschirm zu haben, mit allerlei fabelhaften Getier darauf und alles im Halblicht einer roten Ampel. Es kommt dir vor wie im Märchen und du möchtest eine Prinzessin sein. Ja, Mama, so bin ich. Ja, so bist du. Ich weiß es wohl. Aber meine liebe Effi, wir müssen vorsichtig sein im Leben. Zumal wir Frauen. Liebst du Gerd nicht? Warum sollte ich ihn nicht lieben? Ich liebe Bertha und ich liebe Hulda und ich liebe den alten Niemeyer. Und dass ich euch liebe, davon will ich erst gar nicht sprechen. Ich liebe alle, die gut zu mir sind und mich verwöhnen. Und Gerd wird mich auch verwöhnen. Er will mir sogar schon Schmuck schenken in Venedig. Dabei weiß er noch gar nicht, dass ich mir aus Schmuck überhaupt nichts mache. Ich klettere lieber und schaukle lieber und am liebsten immer in der Furcht, dass es irgendwo brechen oder reißen und ich niederstürzen könnte.
Den Kopf wird es ja nicht gleich kosten. Und liebst du vielleicht auch deinen Vetter Briest? Ja, sehr. Der heiratet mich immer. Und hättest du Vetter Briest heiraten mögen? Heiraten, um Gottes Willen nicht. Das ist ja noch ein halber Junge. Gerd, das ist ein Mann. Ein schöner Mann. Ein Mann, mit dem ich Staat machen kann. Und aus dem etwas wird in der Welt. Wo denkst du hin, Mama? Nun, das ist recht. Das freut mich, Effi. Aber du hast noch was auf der Seele. Vielleicht. Und sprich? Sieh, Mama. Dass er älter ist als ich. Das schadet nichts. Das ist vielleicht sogar recht gut. Ist er doch nicht alt. Und ist gesund und frisch und so soldatisch und schneidig. Und beinahe könnte ich sagen, ich wäre ganz und gar für ihn, wenn er nur nicht, ja, wenn er nur ein bisschen anders wäre. Wie anders? Ja, wie? Du darfst mich jetzt nicht auslachen, Mama. Es ist etwas, was ich erst vor kurzem drüben im Pastorenhaus aufgehorcht habe. Wir sprachen da von Innstetten. Und mit einem Male zog der alte Niemeyer die Stirne in Falten. Aber in Respekts- und Bewunderungsfalten und sagte, ja, der Baron, das ist ein Mann von Prinzipien. Das ist er auch, Effi. Gewiss. Und ich glaube, Niemeyer sagte nachher, 힐센트 남작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대표하는 인물, 마르크 시대의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피브리스트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순수하고 아직은 그런 순정파라고 볼 수 있죠. 캐릭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자막이 나오니까 또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텍스트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보통 문학 위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책보다는 영상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자 매체가 이제 좀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문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학이라는 이런 문자 매체가 오히려 다른 전자 매체들에 의해서 대체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텍스트를 여러분이 또 한번 여기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TV나 라디오나 이런 매체에 의해서 문학 작품이 재생산된다. 그냥 우리가 책을 읽을 때하고 느낌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문학이 예전처럼 완전히 독보적인 절대적인 텍스트는 아니고 사회 많은 유형의 어떤 소통 유형, 소통 도구 중에 하나다.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문학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반대로 또 영화가 문학 시장을 오히려 유지해주는 역할. 영화를 먼저 보고 그 영화에 너무 감동받아서 원작까지 읽어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영화가 문학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소재와 주제, 모티브 이런 걸 받아서 문학적 소통의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위축이 아니고 오히려 문학이 영역이 확대된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문학을 이렇게 문자라는 그런 제한된 기호 속에 이렇게 가둬두기보다는 영상 매체와 좀 더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위기가 아니고 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문학과 영화가 어떤 상호관계인지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작품 에피브리스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문학이라는 원작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영상으로 변형이 되었는지, 감독 파스빈더는 이 영화에서 이 원작이 지니는 미학적 구조들을 어떻게 차용했고, 결국 문학과 영화가 상호 주고받는 관계 방식, 즉 문학이 확장되어서 영화가 될 수 있고 영화가 확장되어서 문학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후반에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 영화를 비롯해서 영상 매체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영상 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영상 미디어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이 상업적인 영화가 뭐 신성한 문학에까지 손을 뻗쳐서 문학 작품이 영화화 되는 게 오히려 원작을 훼손한다, 이렇게 약간 좁은 시각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게 뭐 일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그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인쇄된 서적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과 영화의 관계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사실은 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 중에서 여기 나오죠. 헬무트 크로이츠가 한 말을 볼까요? 문학 개념의 변화라는 책에서 문예학의 영역을 문학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영화, 라디오, TV 모든 분야에 확대할 것을 이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 매체에서 생산된 텍스트들을 문학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이것을 문예학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다양한 형태의 다른 매체로 이렇게 재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괴테의 작품이나 셰익스피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지금 보면은 영화나 연극이나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문학 텍스트가 좁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상 매체, 새로운 어떤 그 공연 예술로 전환된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협소한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봐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문학과 다른 매체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상호 텍스트성, 여기 나오죠. 인터텍스투얼리테트, 인터는 상호하는 그런 의미죠. 텍스투얼리테트, 이게 텍스트에다가 테트가 붙었죠. 텍스트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텍스트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상호 텍스트성의 한 부분인 이 문학의 영화화라는 것이 처음부터 물론 독일에서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수용한 건 아닙니다. 많은 독일의 작가들이 문학의 영화를 부정적으로 처음에는 봤답니다. 그래서 원작이 왜냐하면 훼손되니까 원작에서 뭐 영화에 맞게 영화 시간에 맞게 삭제한다든지 원작을 삭제한다든지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문학 작업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작업을 영화가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영화를 반대하던 작가나 영화 비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앙데르 바쟁이라는 그 영화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그 앙데르 바쟁이 쓴 그 각색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죠. 분명히 소설은 그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영상이 아닌 언어가 소설의 재료이며 소설이 개개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화가 한편 어두운 영화관에서 관객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두 장르의 미학적 구조의 차이가
차이는 동일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훨씬 더 미묘한 문제로 만들게 한다. 따라서 진실로 유사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영화 작가에게 창조력과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 영화 작가라는 것은 뭐 감독도 될 수 있고, 그죠? 시나리오 작가도 될 수 있겠죠. 문학을 영화로 만들 때 그냥 단어 대 단어, 어휘 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자유로운 번역은 오히려 경매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각색이라는 것은 바로 문자와 정신의 정수만을, 에센스죠. 영어로 하면 에센스, 핵심만을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그것이 지닌 고유한 정신을 어떻게 내면 깊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영화화할 때 무조건 문학 작품에 그대로 충실하게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화로 연출할 때 이 연출하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앙드레 바쟁의 지금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문학을 영화화한다는 것은 문학 원작을 그대로 뭐 단어나 이미지를 글자 그대로 영상으로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학이라는 원작의 그 어떤 정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러한 정신을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 영상으로 각색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문학과 영화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양식이 모두 서사성을 공유하기. 서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그런 특성을 말하죠.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학과 영화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서사를 전달한다. 사건의 서술을. 이때 사건이라는 것은 이야기이고 서술이 표현이니까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 즉 이야기의 요소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요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문학과 영화가 문자와 영상이라는 분명히 이렇게 매체가 서로 다르죠. 이런 차이와 또 독자적인 표현 전달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장르 공통점이 서사 장르라는 것, 이야기하는 장르라는 것, 이거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서로 긴밀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각 매체가 나름의 특수성을 넘어서서 이 구조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한다는 그런 구조, 그죠? 그래서 이런 매체의 차이를 초월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즉 서사 구조,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서사 구조 때문에 이 각 매체는 그 본연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렇게 재창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문학을 영향화한다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각 매체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문학은 글자로 묘사되는 거고 영화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문학은 글자를 통해서 독자를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고, 반면에 영화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학의 영화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단순히 문학 작품에 있는 단어 그대로 옮기고 어휘 그대로 옮기는 거는 이렇게 뺏기는 식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작을 좀 해체하더라도, 재구성하더라도, 그죠? 원작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감독이 영화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원작을 해체한다는 것은 원작의 줄거리를 단지 소재로만 이용하는 것이고, 재구성하는 거니까 원작의 본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또 과감하게 변화를 줄 곳은 좀 변화를 주고 영화에 맞게, 그죠? 이것이 바로 문학 원작을 그 어떤 원작의 정신 혹은 원작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영화라는 매체가 지니는 특성에 맞게 각색하는 겁니다. 즉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카메라의 어떤 구도, 또 연기자들의 연기, 음향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문학 원작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확장으로서 영화해가지고 우리 텍스트 377쪽에 보면은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고, 파스빈드 감독의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 이게 이제 영화인데, 소설에서 에피브리스트는 닫힌 사회를, 제가 아까 잠깐 말했죠, 폐쇄적인 그런 닫힌 사회를 문학 작품에서는 지금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르 폰타네라는 작가는 독일 사실주의, 레알리스무스라죠. 영어의 리얼리즘이고 독일어로 레알리스무스, 사실주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대표작이 바로 이 에피브리스트인데, 여기에서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의 어떤 분위기, 숨막히는 질식할 듯한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이런 게 한 개인의 어떤 내적인 욕구를 파괴하고, 이제 에피브리스트, 특히 여성 인물을 말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나 파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말 사실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호엔 크레멘이라는 그 영지가 이제 브리스트 귀족 가문의 영지의 딸이 이제 브리스트 귀족 가문의 외동딸이 17살 에피입니다. 아까 영화에서 봤죠? 이 에피가 21살이나 연상인 어머니한테 옛날에 구원했었던 인스테텐이라는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해신이라는 곳에 정착하는데, 너무 외롭고 지루한 생활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 남편의 친구인데 퇴역장교인 크람파스라고 있습니다. 이 크람파스 소위와 잠시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연한 기회에 남편한테 발각이 되는데, 남편 인스테텐이 그 당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이 아내의 정부와 결투를 하고 사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에피는 이혼당해가지고 어린 딸을 빼앗기고 사회와 격리돼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혼녀는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니까 사회와 격리되어 혼자서 살다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화를 아까 보다가 말았지만 잠깐 제가 계속해 드릴게요.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리뷰 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인 이 에피브리스트하고 인스테텐은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피는 자연성을 지닌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인물을 대변하고, 인스테텐은 아까 말했다시피 비스마르크 시대의 그 당시 사회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피가 사회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성을 지닌 이런 인물이 에피인데, 이 순수하고도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에피는, 반면에 인스테텐이라는 남자는 그 당시 사회 규범의 틀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만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인간미나 감정이 없는 좀 냉혈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게 이제 여기 자기 아버지도 지금 에피는 천진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모의 대화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오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죠, 에피와 인스테텐은. 그래서 인스테텐이 에피와 결혼을 하는 동기도 사실은 좀 정말 에피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순전히 출세지향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합니다. 이 유서 깊은 브리스트 가문의 에피하고 결혼하면 자신의 명예도 올라가고, 또 그 당시 물론 사회적 지위도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다 계산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대사가 텍스트에 보면은 3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 대사입니다. 다시 묻고 싶은데 에피, 캐시넷에 어떻게 될 것 같소? 캐시넷은 이제 자기들 결혼해서 살 장소죠. 그곳 생활에 적응하겠소? 당신이 인기를 끌어서 내가 제국의회 선거에 출마할 때에 내게 과반수 이상의 표를 보장해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바로 적나라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시넷에서 인스테텐과 결혼 생활 나중에 결국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행하죠. 에피는
원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고독한 생활, 공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출세주의자인 남편 인스테텐의 부인으로서 나이가 해피는 17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나이 때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금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혼해서 가는 캐시는 그곳의 최고의 지휘자인 광구장의 부인이 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으니까 무거운 사회적 임무를 남편 때문에 이제 자기 부인이니까 무거운 사회적 임무도 같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관심이 오로지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적 출세와 명예 이런 데 자기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에피브리스트는 이러한 남편의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에 맞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도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높은 어른으로 모셔야 할 그런 어르신 같은 지위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남편이니까 그런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도 에피브리스트는 자신의 자유로운 자아, 자신의 자유로운 욕구, 또 자신의 즐거움 이런 거를 참고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국인 얘기가 지금 대사가 나오고 있죠. 이 중국인 유령 문제라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 남편 인스테텐의 냉혹함이나 잔인성을 느끼게 됩니다. 에피브리스트가 인간적인 관계를 원했는데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그 퇴역장교인 남편의 친구인 크람파스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데 중국인 그 유령 문제라는 것은 옛날 그 인스테텐 집을 소유했던 톰슨이라는 선장댁에서 남의 신부와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되어서 그 결과 불행한 죽음을 당한 어느 중국인의 유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폰타네가 이 작가 폰타네가 이 에피브리스트의 결혼 생활이 지닌 갈등을 나타낼 때 이 중국인 유령 모티브를 사용해서 두 부부의 어떤 심리적 갈등이랄까요? 그거를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중국인 그 이야기를 유령 이야기를 에피한테 의도적으로 해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 꿈에 꾸지도 말아라 하는 다른 사람과 혹시 어쨌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남편한테 어쨌든 발각돼 가지고 남편 인스테텐이 그 당시 전통적 귀족사회에서 이제 관행이 자신의 명예를 손상당했을 때는 명예보호에서 연적과 결투를 하죠. 그래서 이 크람파스와 결투해서 이 사람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본부인인 에피하고는 이혼해가지고 이 에피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그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 사회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 당시 사회의 규범을 깨뜨린 이 에피브리스트의 개인적인 욕구는 결국은 탈선 행위로 이어졌고 이게 이혼 그리고 죽음의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게 이 소설 전체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당시 비스마르크 시대의 프로이센 귀족사회의 어떤 경직된 사회규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시달리는 한 나이 어린 연약한 여성의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희망 이런 게 어떻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는가를 이 작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 그래서 인스테텐이 행한 모든 행동을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이나 조국이나 규율이나 질서나 이런 걸 강조합니다. 독일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와 윌헬름 1세 시대의 그런 어떤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남편 인스테텐이거든요. 그렇지만 작품 결말부에 가면은 이 인스테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테텐이 스스로의 삶이 닫혀져 있었을 뿐만 아니고 자기 인생이 실패작임을 고백하면서 인간성이 결여된 이 숨막힌 사회로부터 도피하고 싶다
이런 심경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텍스트에서 한번 볼까요? 텍스트 379쪽이거든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인스턴트니 한 말이거든요.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문화나 명령하는 거리가 먼 흑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흑인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원시적인 세계를 말하겠죠.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흑인들이야말로 행복한 무리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로 이것, 문화니 명예니 하는 이 잡동사니 탓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인스턴트니 소설 말미에 자기 심경을 표현합니다. 결국 폰타네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런 그 당시 사회의 집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그 당시 빌레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관습의 힘이나 시대를 규정하는 그러한 사회상이 인간을 얼마나 질식시키고 숨막히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이 인스테텐이나 에피브리스텐이나 모두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저당 잡히고 그러한 사회 밑에서 고통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작가 폰타네는 이 인스테텐과 에피브리스트의 삶을 다같이 송두리째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런 사회, 아까 말했다시피 낮춰진 사회 혹은 폐쇄적인 그런 사회규범, 이런 걸 폭로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희생이 되는지, 어떻게 개인이 파멸되어 가는지를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 작품이 이제 에피브리스트인데, 이 작품을 이제 파스빈드가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벌써 41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소설과 영화의 서사 구조 비교하는 부분부터 할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영화 한 10분만 좀 더 보고 제가 50분 되면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텍스트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다시 보게 그리고 영화에서 보고 영화에서는 지금 이제 Haben können. Habt ihr denn Leute von Familie in der Stadt? Nein, meine liebe Effi. 죠 Nach dieser Seite gehst du großen Enttäuschungen entgegen. In der Nähe haben wir ein paar Adelige, die du kennenlernen wirst. Aber hier in der Stadt gibt es gar nichts. Gar nichts? Das kann ich mir nicht denken. Ihr seid doch bis zu 3000 Menschen in der Stadt. Und unter 3000 Menschen muss es doch, außer so kleinen Leuten wie Babi und Besa, auch eine Elite geben. Honoratioren oder dergleichen.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는 부분이 Und dann oben der Saal mit den langen Gardinen, die über die Diele hinschleifen. Aber 그레이트의 서사가 기법하고 was weißt du denn von dem Saal, Effi? Nichts anderes, als was ich eben gesagt habe. Wohl eine ganze Stunde lang. Als ich heute Nacht aufwachte, war mir, als ob ich Schuhe über die Erde schleifen hörte. Und als würde getanzt. Auch wie Musik, aber ganz leise. Und als ich dies heute früh an Johanna erzählte, bloß um mich zu entschuldigen, warum ich hinterher so lange geschlafen habe, da sagte sie, das sei von den langen Gardinen oben im Saal. Ich denke, wir machen kurzen Prozess damit und schneiden die Gardinen einfach ein wenig ab. Oder schließen die Fenster. Es wird ohnehin bald stürmisch genug. Mitte November ist ja die Zeit. Ich lasse sehr bitten.
Mein Mann hat mir bereits erzählt. Er ist gerade im Amt drüben und kann jeden Augenblick zurück sein. Dass ich Ihnen sagen könnte, welche Freude Sie mir gestern durch die schönen Blumen und Ihre Karte gemacht haben. Ich habe sofort aufgehört, mich hier als eine Fremde zu fühlen. Und als ich dies Innstetten kundtat, sagte er mir, wir würden überhaupt gute Freunde sein. Sagte er so, der gute Landrat? Ja, der Herr Landrat und Sie, meine gnädigste Frau. Das sind, das bitte ich sagen zu dürfen, zwei liebe Menschen zueinander gekommen. 의례적인 말이죠. Denn wie Ihr Herr Gemahl ist, das weiß ich. Und wie Sie sind, meine gnädigste Frau, das sehe ich. Wenn Sie mich nur nicht mit so freundlichen Augen sehen. Ich bin noch so sehr jung. Und Jugend. Ach, meine gnädigste Frau, sagen Sie nichts gegen die Jugend. Die Jugend, auch in ihren Fehlern, ist sie noch schön und liebenswürdig. Und das Alter, auch in seinen Tugenden, taugt es nicht viel. Persönlich kann ich in dieser Frage vielleicht nicht mitsprechen. Vom Alter wohl, aber von der Jugend nicht. Denn ich bin eigentlich nie jung gewesen. Personen meines Schlages sind nie jung. 사람의 시절이 Ich darf wohl sagen, das ist das Traurigste von der Sache. 성적인 특히 성적인 뭐 이런 부분은 어째야 되고. Man hat keinen rechten Mut. Man hat kein Vertrauen zu sich selbst. Die Jahre vergehen. Man wird alt. Und das Leben war arm und leer. Oh, Sie dürfen so etwas nicht sagen. Wir Frauen sind doch gar nicht so schlecht. Oh nein, gewiss nicht. Gieshübler hätte nun am liebsten gleich eine Liebeserklärung gemacht und gebeten, dass er als Cid oder irgend sonst ein Campeador für sie kämpfen und sterben könne. Da dies alles aber nicht ging und sein Herz es nicht mehr aushalten konnte, so stand er auf, suchte nach seinem Hut, den er auch glücklicherweise gleich fand, und zog sich nach wiederholtem Handkuss rasch zurück, ohne ein Wort gesagt zu haben. 목사 입장에서는 이 남편에 대해서 맹혈안이고 아마 그런 어떤 해피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걸 만나보면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히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생각. 시간이 50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알다시피 그 남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영화도 조금 더 보면서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